이거 놔! 당신들이 뭔데 감히 나를 끌어내! 나 이 건물 주인 딸이야! 저 노인네가 치매야?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야! 한영숙! 당신 미쳤어?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내 앞길을 막아!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강남 한복판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억 원대 명품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척하던 지은이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 뒤로 사위 인규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던 한영숙 여사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영숙의 눈빛에는 조금 전까지 보여주던 치매 노인의 혼탁함 대신 3천억 자산가다운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뒹구는 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뗍니다. 내 자식, 아니 너는 내 살을 파먹으러 온 마귀다. 3천억 빌딩이 탐나서 애미를 산 채로 유양원에 쳐넣으려던 독사 같은 년 내 돈 탐내기 전에 내 그 썩을 심장부터 깡그리 도려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이제 내가 살 곳은 이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이다. 도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를 식모로 부려먹으며 천륜을 저버린 딸 부부의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라 불리는 강남 테헤란로. 마천루들이 숲을 이룬 그곳에서도 유독 유리벽이 햇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7층 규모의 빌딩이 서 있습니다. 시세가 3천억 원을 호가하는 이 거대한 성체의 주인은 올해 72의 한영숙 여사입니다. 영숙의 하루는 남들보다 3시간 일찍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영숙에게 아침은 단순히 눈을 뜨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일군 제국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정화하는 신성한 재식의 시간이죠.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강남의 새벽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는 정수기에서 갓 받아낸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손에 듭니다. 영숙에게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고 너무 뜨거우면 기가 분산된다고 믿는 그녀는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30번을 천천히 씹어 삼킵니다. 침이 섞여야만 비로소 물이 약이 된다는 고집스러운 철학은 그녀가 예전 시장 바닥에서 생선장수로 시작해 3천억 자산가가 되기까지 그녀를 지탱해 온 유일한 건강 비결이자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영숙의 펜트하우스 거실은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과 무형문화재가 만든 자개장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커다란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는데 영숙은 매일 아침 이 호랑이의 눈을 맞추며 자신의 기운을 점검합니다. 오늘도 호랑이 눈빛이 서슬퍼런 게 내 운기가 나쁘지 않구나. 재물은 지키는 자의 기운을 알아보고 머무는 법이지. 기운이 약해지면 돈은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는 거야. 영숙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빌딩의 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 영숙의 머릿속에는 건물의 각 층별 임대 수익 현황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1층의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상층부의 대형 오피스들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죠. 그녀가 소유한 역삼동 대지는 자그마치 500평에 달합니다. 월 임대료 수익만 4억 5천만 원이 넘고 관리비 수익도 8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연간 총수익이 60억 원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지만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지독한 고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숙은 10년 전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난 외동딸 지은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엄마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돈만 아는 인간으로는 살지 않겠다며 가난한 고시생과 도망치듯 결혼해버린 딸이었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놓인 수천만 원짜리 보이차를 우려내며 씁쓸하게 읊조립니다. 돈이 3천억이면 뭐하니? 이 넓은 집구석에 내 목소리 받아줄 사람 하나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돈은 배신하지 않지만 사람은 언제든 뒤통수를 치는 법이니까. 내 피부치라도 예외는 없지. 영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세상을 향한 깊은 불신과 자식을 향한 애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홀로 딸을 키우며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숙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변했고 그것이 딸 지은에게는 차가운 칼날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독해지지 않았다면 이 3천억의 제국은커녕 딸의 대학교 등록금조차 마련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영숙이 느끼는 공기는 늘 겨울 새벽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신문을 정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부고기사와 법원 경매 소식은 그녀가 한 번도 거르지 않는 항목입니다. 남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냉혹한 진리를 그녀는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넘기던 영숙의 손가락이 종이 날에 깊게 베이고 맙니다. 하얀 종이 위로 붉은 피가 툭 떨어지자 영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립니다. 피를 보는 것은 누군가 찾아온다는 징조인데 그것도 아주 가까운 혈육이 찾아올 전조로구나.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호랑이 그림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지은은 늘 송곳 같은 아이였습니다. 영숙이 가문의 번영을 위해 정해준 정략결혼 상대를 향해 돈밖에 모르는 꼰대들의 거래라며 침을 뱉던 딸이었습니다. 영숙은 당시 지은이 데려온 남자의 관상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놈은 평생 남의 등쳐먹고 살다가 결국엔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 상이다. 하지만 지은은 엄마의 말을 무속인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영숙은 딸 없이도 자신의 제국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3천억 자산가라는 명성은 오히려 그녀를 더 철저하게 고립시켰습니다. 주변에는 오직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자산관리사들과 세무사들 뿐이었죠. 영숙은 주방으로 향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평생 식모를 두지 않았습니다. 남의 손이 닿은 음식은 잡다한 기운이 섞여 몸에 해롭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팥국입니다. 대파를 칼로 썰지 않고 손으로 일일이 찢어 넣는 것이 핵심인 이 국은 파의 섬유질이 파괴되지 않아야 진정한 맛이 난다는 영숙만의 고집이 담긴 음식입니다. 대파를 찢으며 영숙은 10년 전 지은과 싸우던 날을 떠올립니다. 엄마가 찢어 넣은 이 대파처럼 내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다며 울부짖던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영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이 찢어져? 배가 골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사랑? 그건 배부른 놈들이 하는 장난질이야. 10년 동안 그놈이랑 살면서 사랑이 밥 먹여줬는지 물어보고 싶네. 그때였습니다. 10년 동안 고요하던 집안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수척해진 얼굴의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지은의 손을 잡은 5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서 있었죠. 영숙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은은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우리 민우 인사드려. 내 할머니야. 3천억 건물주라고 엄마가 말했던 그 대단한 할머니라고. 지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영숙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소란일까? 내 딸은 10년 전에 이미 호적에서 파냈는데 너 정말 그 소리 하려고 온 거니? 하지만 영숙의 손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딸의 얼굴에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척해진 몰골과 남루한 옷차림. 영숙의 독설은 딸의 비참한 현실을 확인한 직후 터져나온 방어 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 민우의 눈빛만큼은 영숙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젊은 시절 자신의 남편을 쏙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눈매 보게. 우리 집안 피는 못 속이는구먼. 영숙은 결국 지은을 집안으로 들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평온했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첫걸음임을 그땐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영숙의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지은의 낡은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지은은 영숙의 호화로운 거실을 훑어보며 입을 뗐습니다. 엄마,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그 사람이 사업한다고 내 패물까지 다 팔아먹고 도박에 빠져서 도망갔어.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나랑 민우랑 찜질방 전전하다가 엄마 생각나서 왔어.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민우는 엄마 손주잖아. 지은은 영숙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은의 울음소리가 거실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명했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손주, 너 내 허락받고 애 낳았니? 내 축복 한 번 못 받고 태어난 애가 무슨 손주야. 그리고 사채? 그놈 관상이 딱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복 없는 년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딱 내 꼴을 보라고. 영숙의 독설은 송곳처럼 날카로웠지만 그녀는 결국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고파 보이는 아이를 위해 계란국을 다시 데우기 시작한 것이죠. 영숙은 국을 데우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무슨 죄일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기가 죽어 있으니. 하지만 지은에 대한 불신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엄마를 찾는 이유가 오직 돈 때문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딸 부부가 집안에 들어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평화롭던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낯선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예전에 반항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듯 영숙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어머니, 제가 빨래할게요. 지은은 헌신적인 딸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딸의 눈빛이 거실의 최고급 가구들과 벽에 걸린 호랑이 그림, 그리고 금고가 있을 법한 서재를 훑을 때마다 묘한 탐욕이 서린다는 것을요. 지은은 영숙이 잠든 사이 몰래 서재에 들어가 장부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지은에게 엄격한 가풍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말을 섞지 마라. 물은 30번씩 씹어 삼켜라. 대파는 절대 칼로 썰지 말고 손으로 찢어라. 이런 영숙의 요구에 지은은 겉으로는 네, 어머니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방으로 돌아가면 남편 인규와 비밀스러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지은의 남편 인규는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영숙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대한 음모를 지은과 함께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영숙은 밤마다 서재에서 빌딩 관리 장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보고 싶어 온 것일까? 아니면 내 등 뒤에 있는 3천억을 보고 온 것일까? 어린 민우는 할머니의 화려한 집을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도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영숙은 그런 민우가 안쓰러워 몰래 고가의 아동복을 주문하고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로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풍요를 아이가 대신 누리는 것에 대한 기묘한 질투, 그리고 이 모든 부가 언젠가는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지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영숙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낯선 동거는 그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듯 위태롭게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매일 새벽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내 마지막 남은 자애로움을 시험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죠. 한 달이 지나자 지은과 사위 인규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긴다던 사위 인규가 어느 날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영숙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 쉬세요라며 영숙의 주방일을 뺐더니 어느덧 영숙은 그들의 전용 식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숙을 어머니가 아닌 노인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으로 밀려났고 딸 부부는 마치 자신들이 이 빌딩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첫 번째 무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팔을 찢어 넣은 국을 끓여 내놓자 사위 인규는 숟가락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걸 국이라고 끓인 거예요? 파가 이렇게 길어서 목구멍에 걸리면 어쩌라고요? 늙으면 손끝도 무뎌진다더니 정말 짜증나네. 앞으로 주방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지은은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어머니가 잘못했네 하며 인규의 편을 들었습니다. 3천억 빌딩의 주인이 자신의 집에서 사위에게 국물 맛이 없다는 타박을 들으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영숙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앞치마 속으로 숨겼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지은은 상류층 친구들을 불러 펜트하우스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에게 허름한 앞치마를 입히고 서빙을 시켰습니다. 지은은 친구들에게 영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집 가사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셔. 좀 연세가 있으셔서 행동은 느려도 음식 솜씨는 괜찮아. 자신의 친엄마를 가사 도우미라고 소개하는 딸의 목소리에 영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들은 영숙을 향해 무심한 시선을 던지며 샴페인 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아줌마, 여기 물 한 잔 더 갖다 줘요. 영숙은 친구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물잔을 날랐습니다. 이게 내 팔자구나. 내 돈을 탐내는 마귀들을 불러들인 내 탓이야. 영숙은 거울 속의 초라한 자신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숙이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수를 하며 3천억 자산을 일구기까지의 기록이 담긴 낡은 일기장과 남편의 유품들을 사위 인규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던졌습니다. 영숙이 울며 매달리자 지은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그 지겨운 가난뱅이 냄새 좀 지워요. 3천억 빌딩 주인답게 품격 좀 지키라고요. 이런 쓰레기 모아둔다고 돈이 더 나오나? 영숙은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 부부는 이제 영숙의 방까지 차지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여기 펜트하우스 안방은
우리가 민우 교육방으로 써야겠으니까. 영숙은 쫓겨나다시피 구석진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영숙이 소중히 여기던 골동품들을 중고시장에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참았습니다. 손주 민우가 밤마다 몰래 찾아와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말해줄게라며 건넨 고사리 같은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영숙은 민우를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너만큼은 저 독사 같은 부모 밑에서 망가지게 두지 않겠다. 영숙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 단단한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딸 부부의 태도가 갑자기 유해진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지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남편 인규와 함께 낄낄대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영숙의 심장을 얼려버릴 만큼 잔인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노인네가 민우한테는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 지난번에 슬쩍 치매 검사 얘기 꺼냈는데 별 의심 안 하더라고. 우리가 매일 먹이는 약만 꾸준히 먹이면 진짜 치매 증상 나타날 거야. 그때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건물 명의부터 우리 법인으로 돌려놓자고. 지은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사위 인규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3천억이면 우리 평생 도박하고 놀아도 남는 돈이야. 그 노인네 죽기 전에 우리한테 큰 선물 하나는 남겨주고 가야지. 내일은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공증 받을 준비해. 어머니가 정신없을 때 도장 찍게 만들어야 하니까. 유언장에는 우리 지은이 이름으로 전 재산 상속한다고 쓰고 인감도장은 내가 미리 챙겨뒀어. 영숙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딸 부부는 영숙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여가며 재산을 뺏으려 했던 것입니다. 영숙은 그날 밤 변기에 그들이 준 약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사실 그 약은 영숙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진정제였습니다. 영숙은 다음 날부터 철저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멍한 눈으로 벽을 응시하고 가끔은 자식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딸 부부는 영숙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누구예요? 지은이가 묻자 영숙은 멍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누구신데 남의 집에서 소란이야. 지은은 인규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영숙은 방 안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켜고 그들의 모든 폭언과 음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인 빌딩 관리소장에게 연락해 조용히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위 인규가 카지노에서 탕진한 돈의 액수와 지은이 명품 쇼핑으로 날린 카드 명세서가 영숙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심지어 지은은 영숙이 민우를 위해 모아둔 적금 통장까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배신감을 넘어선 거대한 단죄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오냐, 내가 내 돈을 탐내는 악이라면 나는 그 아기의 입을 찢어버리는 사천왕이 되겠다. 영숙의 눈빛은 다시 호랑이처럼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여장부였습니다. 자식의 배신 앞에서 영숙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적일 뿐이었죠. 영숙은 은밀하게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근무하는 오랜 지인을 통해 딸 부부가 대출을 받아 세탁하려던 자금의 흐름을 제보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딸 부부는 자신들이 영숙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영숙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식이라는 이름의 적을 단죄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영숙은 오늘도 대파를 찢으며 칼날 같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영숙은 이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딸 부부에게 치명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사실 경기도 쪽에 숨겨둔 땅이 500억이 더 있어. 근데 서류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영숙의 말에 딸 부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들은 영숙을 다시 극진히 모시는 척하며 그 땅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탐욕이 자라나도록 천천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서류를 찾으려면 이 빌딩부터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영숙은 짐지침의 노인의 횡설수설처럼 미끼를 흘렸습니다. 영숙은 이들에게 더 큰 덫을 놓았습니다. 이 빌딩을 너희에게 증여할 생각이다. 다만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려면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업종을 변경해야 해. 국세청에서 가업 상속으로 인정해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거든. 영숙은 일부러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위험한 탈세 수법을 조언했습니다. 인규는 영숙의 말이 전문적인 절세 비법인 줄로만 알고 빌딩을 담보로 무리하게 300억 대출을 받아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벌써부터 빌딩 대표 명함을 파고 상류층 사교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사실 영숙은 국세청이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편법 증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 부부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자금을 빼돌리고 실제로는 빵을 만들 시설조차 없는 가짜 매장을 운영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인규는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카지노 빚을 갚는 데 썼고 지은은 명품백을 수십 개씩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3,500억 자산가가 된 것처럼 기세등등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 도장 찍으세요. 증여 서류예요. 지은이 내민 서류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계약 조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멍한 표정으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그들의 어리석은 행태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짓밟은 자들이 제 탐욕에 스스로 타죽게 만드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이었습니다. 영숙은 변호사를 불러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오직 손주 민우의 교육비만 신탁기금으로 묶어두는 완벽한 유언장을 완성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부수기도 한단다. 이제 너희가 그 부서진 잔해 속에 갇힐 차례야. 영숙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리모델링 파티 날짜를 직접 정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를 열어라. 그래야 너희의 성공이 전 세계에 알려질 테니까. 영숙의 말에 고무된 딸 부부는 빌딩의 수익금을 털어 전 세계를 돌며 호화로운 자재들을 들여왔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영숙이 미리 설정해둔 법인 계좌에서 배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는 자신들이 왕좌에 앉을 준비를 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단두대로 향하는 계단을 하나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파티 전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요. 당신 유품 쓰레기통에 버린 놈들, 내가 제 손으로 무덤 파게 만들었으니까. 드디어 건물의 리모델링이 끝나고 지은의 대표 취임 파티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은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한영숙 여사님은 노안으로 인해 경영에서 물러나시고
이제 제가 이 영숙 빌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때 연회장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지은은 당황하여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머, 기술적인 결함인가 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다시 켜진 대형 스크린에는 지은의 대표 취임 영상 대신 충격적인 영상과 녹취록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과 인규가 어두운 거실에서 영숙을 식모처럼 부리며 욕설을 내뱉는 장면, 치매 약을 억지로 먹이려던 모습, 그리고 저 늙은이 빨리 죽어야 건물 한 채 팔아서 도박빚 갚지라고 낄낄거리던 대화가 연회장에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경악했고 지은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습니다. 인규는 구석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배치된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영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축하려던 수사관들을 물리치고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장내를 진동시키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지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이 마귀 같은 년, 내가 사람이냐? 부모를 짐승처럼 취급하고 내 재산을 뜯어먹으려 한 대가가 겨우 이거니? 지은이 다시 대들려 했지만 영숙은 다시 한번 반대쪽 뺨을 휘둘렀습니다. 쫙 하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영숙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나를 요양원에 쳐넣으려 할 때, 내 남편 유품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너는 내 딸이 아니라 내 적이었다. 이제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이 건물, 이제 한 푼도 내 것이 아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국세청 조사관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위 인규는 대출 사기 및 공갈 협박,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은은 영숙의 발등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영숙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준 가짜 약만큼 이제 너희는 감옥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너희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다. 딸 부부는 수많은 하객의 멸시 어린 시선 속에서 처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이게 진짜 천벌이다. 이 독사 같은 것들아. 영숙의 외침이 연회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던 도지사는 영숙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여사님, 정말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저희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애미로서 딸을 감옥에 보낸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3천억 빌딩 모녀 전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은과 인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고 법원에서도 전례 없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이 해외로 빼돌리려던 비자금과 도박 장부까지 모두 드러나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죠.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3천억 빌딩은 영숙의 뜻에 따라 민우 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빌딩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소년소녀 가장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게 되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강남의 고독한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나 시장 근처의 소박한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천만 원짜리 보이차만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손주 민우를 학교에 보내고 시장 사람들과 정답게 팥국을 끓여 먹으며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갑니다. 영숙은 오늘도 대파를 손으로 정성껏 찢어 넣으며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안에 누구를 품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영숙을 3천억 할머니가 아닌 민우 할머니라고 부르며 반깁니다. 영숙은 교도소에서 온 지은의 편지를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난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복은 닦은 대로 온다는 그녀의 신념은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평온으로 남았습니다. 지은은 편지에서 용서를 빌었지만 영숙은 압니다. 그것 또한 돈을 다시 차지하기 위한 거짓 눈물이므려. 영숙은 민우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지는 노을 아래 3천억 빌딩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바로 정직하게 살아온 영숙의 얼굴에 핀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할머니, 국물 정말 맛있어요. 민우의 웃음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영숙의 진짜 인생은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민우에게 속삭입니다. 민우야, 돈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부수기도 한단다. 그 돈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내 마음가짐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돈보다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숙은 민우가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 재단을 이끌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킵니다. 부의 대물림이 아닌 가치의 대물림을 선택한 것이죠. 영숙의 3천억 제국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왕국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탐욕의 구렁이가 아닌 상생의 고래가 헤엄치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